세 번째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될 거냐.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지금 아까 경제 성장률은 3%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가는 5천선으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데 부동산 가격은 이게 지금 하향 안정화인지 상향 안정화인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적어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맞고 다만 이게 너무 서울과 지방의 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너무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 부동산 가격은 약간 부양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가격은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무엇인지 한번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하면 뭐 집값 오른다 해가지고 뭐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실제 보면 민주당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집값이 엄청나게 튀어 올랐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전국이고 이제 하늘색이 수도권이라고 되는데 1년에 뭐 30%씩 이렇게 수도권 상승했는데 서울 같은 게 30이 아니라 뭐 50% 이렇게 막 상승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 서울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3배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도 3배 오른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보시면 여기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섰으니까 또 집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초반에 깨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면 첫 번째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뭐 종합부동산세를 뭐 중과하고 또 그 플러스해서 양도소득세를 막 높였잖아요. 그랬더니 더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세금은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집값을 잡죠? 이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집값의 양극화를 잡을 수가 있겠는지. 실제 이 서울 집값만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가구가 뭐 2주택, 3주택 되면 중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지방에 있는 집은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세금을 세게 때려봤는데 서울에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집값이 지방의 집값의 5배, 10배가 돼도 세금은 그렇게 많이 맞지 않으니까 똘똘한 한 채를 찾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양도소득세까지 막 높여놔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또 팔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절대 집값을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도 해소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그래도 공급으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 내 250만 가구 정도 공급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정책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여러 그 언론 보도된 바로는 적어도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민영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없어요. 그거 말고 사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좀 더 합리화해서 더 많이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제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제2주소지 복수 주소제를 만들겠다. 제가 아까 1가구 2주택이 되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 주소제를 만들어서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지방에 한 채를 더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뭐 중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재산세를 높이면서 몇 개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만 하면 다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요. 어쨌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제도는 그나마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건 또 좀 아쉬워요. 저는 공공주택을 많이 져서 이것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를 좀 완성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5대 초광역권을 만들겠다. 수도권 그리고 또 동남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중부권, 호남권 이렇게 나눠서 광역권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3대 특별자치도를 만든다. 제주도, 강원도, 또 전북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만큼 더 초광역권이 되면
전체적으로 규모는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이러한 지방의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아니면 3대 특별자치도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책을 현재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 안정화라든가 가격의 양극화 이것은 아주 간단하다. 첫 번째는 보유세를 좀 높여라. 종합부동산세도 없애도 된다. 그냥 보유세, 재산세를 OECD 평균 정도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너무 낮고 거래세는 너무 높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유세를 OECD 평균 정도 낮춘다. 이게 뭐 GDP 대비나 아니면 조세 수입 대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대비로 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 주택 가격 대비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느냐.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아도 너무 낮아요. 제가 뭐 저의 책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거기에 보면 제가 뉴욕하고 강남에 있는 비슷한 집 40억짜리 비교하면 뉴욕에 있는 집 재산세는요.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훨씬 넘는데 우리나라 강남 집값은 종합부동산세 해도 최근에 올랐다고 해도 1, 2천만 원 사이거든요. 거의 10배 차이 나요. 10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OECD 평균 정도로 높인다. 이것도 몇 개의 집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10개를 갖고 있어도 한 개 갖고 있는 것보다 그 총액이 더 낮으면 당연히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지방의 미분양도 해소가 되고 양극화도 해소가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거래세를 낮춰줘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줘야지만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집을 편하게 내놓고 그래서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많이 나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지금이라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앞서 뭐 250만 채를 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민영주택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민영주택도 하는데 LH라든가 SH라든가 GH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것을 토지를 개발하면 이걸 민간업자에게 최고가로 경매 입찰하는 방식으로 분양하지 말고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이것을 임대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개인이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예도 많이 들어드렸어요. 싱가포르 예를 좀 들어봐라. 전체 주택 중에 80%가 공공주택이고 그 중에 90%가 자가주택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전 영상도 좀 봐주시고 아니면 싱가포르 직접 한번 가셔서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서울 그것도 집값을 자꾸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주택 매매 중에 한 1%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그걸 사고 있어요. 이게 자꾸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잘못하면 뭐 캐나다나 호주나 아니면 더 최근 이제 일본처럼 자꾸 집값을 더 띄우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이것을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 실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고 호주는 아예 기존 주택도 매입을 못 하도록 했어요. 캐나다는 뭐 신규 분양이든 아니면 기존 주택 다 못 하게 하고 이 싱가포르는 이 민영주택 20%밖에 안 되는데 공공주택은 아예 못 사고요. 이 민영주택에 대해서 무려 60%의 취득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뭐 그런 방식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부부, 출산 부부에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을 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멈춰야 될 정책도 있어요. 사실은 가수요를 만드는 정책, 각종 정책 자금 대출이 있어요. 2022년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둔촌 주공 사태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최근에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라든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요새는 지분형 모기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다 누가 만들었느냐?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었어. 금융위원회. 그걸 만들어가지고 집값을 계속 띄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급하면 뭐예요?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정책 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시중 금리보다도 1%포인트, 2%포인트 낮게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지금 올해도 60조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60조 원이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중에 전체 가계대출 제가 볼 땐 70조에서 80조밖에 할 수가 없는데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명목 GDP 상승률만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명목 GDP 상승률이 한 2.5% 수준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 수준 정도 한다면 가계대출 늘릴 수 있는 규모가 70조, 8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60조를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빌려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집을 지면 뭐해요? 이렇게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빚내서 집 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다 빚더미에 올라가 앉아 있고 그러니까 소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꼬나박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계속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개입하고 유니언에 개입하고 건설교통부 계속 개입해가지고 마치 정말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집값을 계속 부양하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만 두면 부동산 PF도 벌써 정리가 됐죠. 이거 계속 살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 대책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